2021년도까지는 개인의 그 포지션은 너무 미미했거든요. 개인의 잔고가 8조 원 정도 불과했어요. 그랬던 부분이 작년 말이 24조 원 있고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있어서 투자가 다변화되는데 투자의 다변화에 있어서 채권에 대한 투자가 저변이 넓어진다는 거는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준점을 각각의 투자자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스탠다드가 생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층 투자의 철학을 고도화시키고 선진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요즘에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습니다. 채권은 무조건 안전하고 원금 손실이 없는 것이 아니냐. 중간에 환매를 했을 때는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 안전하니까 내 손해 안 보고 이자를 예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다. 상희증권 신월투자전략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수요일마다 채권으로 이제 치유하는 수요일입니다. 채치수. 채치수. 네. 자, 채권 얘기 좀 쭉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금통위가 이제 코앞으로 또 네. 다가왔습니다. 한국. 내일인가요? 네. 네, 내일입니다. 네, 예. 네. 어떻게 동결 예상이 지금은 시장에 네. 많은 상황인가요? 네. 뭐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네. 내일 금통위는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네, 저도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결. 그리고 소수 의견도 없지 않을까라고 만장일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 좀 더 자세하게 5월 금통위 전망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일단 내일 금통위는 연준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우려가 다시 재부상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이견이 없이 동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물가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내일 수정 경제 전망도 같이 나옵니다. 23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는 3.9%로 제시했습니다. 보통은 헤드라인이 코어 CPI보다 높은데 전망치가 계속 이격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은 수요 측 요인에 기반한 물가 상승 압력이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중앙은행들의 전망 스탠스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인하도 아닌 동결을 장기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를 표출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더 매파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기에 대한 바닥 다지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기재부에서는 빠르면 6월, 조금 늦으면 7월 정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를 찍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어 CPI가 물가 안정 목표제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체감하는 물가는 헤드라인 CPI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가 지금 물가가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물가에 대해서 너무 매파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좀 스탠스에 엇박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중립적인 스탠스를 통해서 좀 물가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그리고 연준의 긴축 기조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나 6월 FOMC까지 좀 관망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의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기존 두 분 주상영, 박기원 금통위원이 퇴임을 하셨고요. 4월달에 박춘섭, 장용성 신임 금통위원 두 분의 데뷔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특성상 인사가 있으면은 조금 지켜보려고 하죠. 적응 시간도 드리고 약간의 미덕 같은 부분이면서도 특히나 다행스러운 부분은 급격한 어떤 경제와 금융시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새롭게 합류하셨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금리 동결에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새로 들어오신 두 분은 뭐 어떻게 특별한 성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뭐 큰 멘트는 없었고 물가에 대해서 계속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요. 박춘석 금통위원은 기재부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둘기파죠. 좀 주상현 금통위원과 색깔을 좀 비슷하게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죄송합니다.
주상현 금통위원은 항상 금리 인상 때 소수 의견으로 동결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색깔은 비슷할 것 같고 장영선 금통위원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신데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에 좀 몸 담았기 때문에 아주 매파적이기보다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좀 나타내면서 학자로서의 소신을 조금 더 금통위원으로 데뷔를 하셨기 때문에 좀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색깔은 좀 늦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금통에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점잖으신 분들이시니까. 네. 그러면 금통위원회. 네.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이 보는 거는 네. 뭐 국내 정책 금리가 금년 내에 인하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최근에 좀 금리가 올라왔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국제선물 3년물 기준으로 네. 외국인이 1만 계약 이상 순매도를 했고요. 네.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한국은행의 그 RP에 대한 부분들 네. 좀 얘기가 있었고 네. 단기 자금 시장이 조금 혼란을 겪으면서 네. 1년물 이내의 금리들이 조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네. 다만 3년물은 지금 국고 3년 기준으로 3.2에서 3.3% 레벨까지 올라온 상황이긴 네. 합니다. 여전히 주요 지표물 기준으로는 기준금리 3.5보다는 낮은 상황이 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과 1년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팽팽하게 대립하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다만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그리고 단기 자금 시장 RP 금리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은행채 금리가 1년짜리가 3.4에서 3.7까지 튀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국은행도 좀 단기 자금 시장에 좀 부담을 갖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위축이 되어 있어요. 네. 요즘 돈이 왜 갑자기 모자라게 그 RP 얘기 됐나요? 좀 자세히 해주세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뭐 너무 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예. 시장이 강하게 배팅을 하다 보니까 예. 하는에서 좀 아무래도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7일물 RP 금리가 기준금리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워낙에 지금 크레딧 이슈도 있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애널리스트는 시장 참가자들은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큰 편이지만 애널리스트나 학자들 중에서는 아직 인하까지는 좀 바라보기 어려운데 하는 스탠스가 조금 물가 그리고 쉽게 인하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나타내면서 기술적인 시장 참가자들에 대한 스탠스를 조금 뭐라고 단어 네네. 표현이 좀 조심스러워서요. 네네. 근데 어쨌든 미국이나 비슷한 네. 상황이네요. 신중하게 예, 좀 예, 조정을 예, 하려고 예. 하다 보니까 시장은 당연히 혼란스럽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서 금리가 좀 튀는 모습들이 나왔고 어느 정도 튀면은 하나는 오케이인데 시장은 항상 조금 과할 과하죠, 때가 항상. 있잖아요. 무서우니까. 네, 당연히 포지션에 예, 대한 예, 부분이 예.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과하게 나타났다 보니까 뭐 통한채 발행에 대한 부분도 좀 조절을 하려고 하고 세수가 들어오는 걸 좀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단기 자금 시장이 다시 안정화되는 부분을 기다렸던 것 같고요. 이번 주는 금통위가 있으니까 금통위 기자회견 때 분명히 이 부분이 짚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단기 자금 시장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연내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데 물가에서 그 다음으로 경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준은 아직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는 것 같다고 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환 시장과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이런 질문들이 주를 이룰 거면서 결국에 초단기, 단기, 중장기적으로 네. 각각의 이슈들이 굉장히 다르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슈만 바라보고 시장을 해석하는 것이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7일짜리 RP나 이런 단기 시장이 좀 나빠진 게 지금 며칠 된 겁니까? 아니면 얼마나 됐어요? 시간적으로? 한 열흘 내외 정도. 열흘 정도. 네. 네. 최근에 달러원이 좀 내려온 거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 질문들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1개월 기준으로 되게 좀 반가울 정도로 네. 원화가 주요 기축통화 대비 절상이 되었거든요. 네. 즉 달러 강세가
최근 들어서 좀 나았잖아요. 네, 조금 나아졌죠. 네, 103 달러원이. 레벨 정도까지 예, 예, 올라갔고 예, 미국채 금리 10년짜리가 3.7 레벨까지 올라가면서 변동성도 커졌고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의 네. 흐름 또한 연준의 스탠스를 뭐 쉽게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네.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원화가 굳건히 버텨냈다라는 네. 측면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네. 라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네. 원화가 그동안 너무 약했다. 약했던 것들을 지금에서야 그나마 버티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좋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월 오늘 24일이잖아요. 네. 어제 제가 확인을 한 결과 22일까지 4월 말일부터 5월 22일까지 외인들의 원화 채권 순투자 잔고가 8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들어왔고요. 네. 네. 그리고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는 약 10조 원 초반 정도가 들어왔고요. 네. 국채, 네. 금융채 중심으로 들어왔고 통환채가 이렇게 원화 시장이 악화될 때에는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약 1조 원 정도 빠져나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거래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증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 그냥 등락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미국 대외 민감도가 다소나마 완화된 네.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네요. 예. 최근에 워낙 단기 금리 시장이 좀 어려워져서 달러를 약간 팔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됐다는 거네요. 네. FOMC 금통위 예상해 주신 김에 네. FOMC까지 좀 가보겠습니다. 6월 FOMC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저희는 FOMC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네. 보고 있고 하이어 앤 롱거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저희는 네.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이어보다는 롱거에 좀 방점을 둔다. 네. 즉 기준금리 수준이 5든 5.25든 5.55든 네. 네.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 특히 네. 시장 참가자들이 아닌 네. 일반 경제 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견고하게 제어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네. 연준은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기준금리 대비 시장금리가 하회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2006년에도 2006년 6월에 기준금리 5.25까지 갔었지만 2006년 1월부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기준금리를 하회했고 네. 2년 이상 지속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어제 이제 페드워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최근 들어서 6월 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10%대에서 20% 중반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리 레벨이 좀 올라갔고 이러한 부분들은 금리 인상이 곧 된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3분기 초중반까지는 우리가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물가를 다 잡아서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대한 안정의 강력한 의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좀 당분간 관망을 하겠다라는 스탠스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다시 또 이제 국내 채권 투자 네. 쪽으로 좀 넘어오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뭐 최근에 뭐 단기채 또 장기채도 많이 투자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네. 어떻습니까? 시장이 뭐 급변할 때는 시장 얘기에 집중이 되고요. 네. 좀 시장이 어느 정도 뭐 단기 자금 시장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네. 채권 시장은 큰 이슈가 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네. 되다 보면 시장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네, 예. 저희도 점심시간이나 뭐 세미나 하고 조금 기타 시간에 얘기하는 거 ETF 관련된 네. 이 투자자들의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제일 핫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사십니까? 네, 네. 그렇고요. 이제 아무래도 선발 주자가 워낙에 확고하게 시장을 잡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후발 주자들
합류를 하면서 증권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운용사, 운용사. 네, ETF에 관련된 부분. ETF. 채권 ETF. 네, ETF 관련된 부분이 이제 공모 펀드보다 확실히 네. 주도하는 점을 이제 저희 증권사뿐만 아니라 운용사에 있어서도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가 이제 ETF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네, 전문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많이. 확실히 시장의 관심도가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의 저변이 확대가 되는데 네. 원래라면은 펀드로 들어올 돈이 네. 생각보다 런칭을 했을 때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고 네. ETF는 막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네. 세일즈 마케팅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제 생각에는 운용사들이 반성해야 되고요. 제대로 못하니까 ETF 사는 거고. 근데 사실은 주식은 주식형 펀드에서 ETF로 넘어가는 그런 트렌드가 꽤 오래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런 현상은 조금 새로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채권도 ETF로 넘어가는 게? 주식은 뭐 선두주자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의 네, 측면에 네. 기반했었고 네. 그 다음에 새롭게 다시 이제 뭐 양강 구도를 하고 네. 있는 곳은 테마 중심으로 네. 주식을 좀 네. 투자자들의 관심을 네. 유도했었는데요. 채권은 일단 그 두 가지 성향을 조금 동시에 가진 장기채 관심도가 높은 네. 것 같아요. 네. 일단 채권 괜찮다라는 네. 생각들이 소매 채권보다는 ETF로 간 것 같고요. 네. ETF에서 그럼 채권 뭐를 담아야 될까? 네. 그래도 좀 증시의 컨셉을 잡으면은 조금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많이 벌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금리가 워낙 높게 올라오다 보니까 높게 올라온 거에서 금리가 떨어진다라면은 듀레이션이 아무래도 긴 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네. 수 있다는 생각들을 참가자분들이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장기채에 좀 세일즈 포인트를 두었던 ETF들의 투자자 유입이 조금 셌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는 비단 ETF뿐만 아니라 알채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현물 채권에 대한 유입도 단기채보다는 장기채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지금 개인의 잔고가 약 30조 원에 육박할 정도니까 굉장히 2022년 이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를 통한 알채권에 대한 유입 네. 그리고 HTS나 MTS를 통한 ETF를 통해서 채권형 ETF에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모습들 그리고 아마도 은행을 통해서 특정 금천 신탁으로도 상당한 규모가 돈이 들어와서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렇게 긴축을 하는데도 여전히 투자자들의 돈은 적지 않다. 네. 여전히 대기 매수세들은 공고히 깔려 있다. 어디서 돈이 나올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심 드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 의논을 네. 하시는군요. 그런 네. 거에 비하면 사실은 지금 10년짜리 네. 그 국채가 지금 거의 3.5까지 올라왔네요. 이게 한 3.23에서 많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네, 있어요. 네. 저희 지난주에 하반기 전망도 냈고요. 네. 금리는 내려가는 거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네. 다만 좀 단기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포트를 네, 구성하자. 채권에 있어서는 중장기채는 1, 2분기가 그나마 좀 좋았을 것이고 네. 3, 4분기는 금리가 내려갔을 때 같은 듀레이션 같은 채권에서 네. 듀레이션의 긴 장기채 포지션을 지금은 더 늘리기보다는 조금 줄이고 단기채로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네. 금리 인하를 앞두게 되면은 커브, 수익률 곡선이 왜곡이 된 부분이 서서히 정상화가 됩니다. 네. 정상화된다라는 부분은 장기채도 내려갈 수 있겠지만 불리시할 때에는 단기채 금리가 더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네. 뜻하게 되고요. 네.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어 있다. 네. 단기채가 이 정도면 장기채가 이랬던 부분이 서서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장기채보다 단기채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금리 인상 후반부에서 금리 동결에서 인상으로 갈 때에는 언제나 가계, 기업, 정부 측면에서 부채 리스크가 부상이 될 것이고요. 네. 크레딧 리스크나 유동성 리스크가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에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상관 계수가 높은 단기채는 안정적으로 앵커링이 되는데 네. 장기채 같이 듀레이션이 큰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한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서 4분기까지 금리 인하가 저희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엮여 있을 수 있는 단기채 채권이 조금 더 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장기채는 어떤 리스크 트리거가 발현했을 때 대응의 가능성이 좀 네. 떨어질 것이고 크레딧 리스크가 발현이 된다라면은 소버린 리스크로 전개가 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좀 또 다른 이슈로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채 포지션을 더 늘리기보다는 단기채로 조금 포지션을 옮기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10년짜리 장기채를 사실은 뭐 한 좀 높을 때 네. 3% 후반이나 이때 못 샀었던 분들이 네, 이제 조금 올라오니까 이번에는 한번 사보리라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보이는데 네. 주위에 이게 지금 3.5 정도인데 네. 더 기다려라 이런 얘기죠.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여름 정도 지난 이후에는 공이 다 안정적으로 금리가 네.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아직 2분기 중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중반에서 3분기 초중반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짧게 치고 빠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채권도 뭐 10년짜리 금리 한 10bp 움직이면 사실 많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도 만만치가 않네요. 미국채 네. 10년물 금리 3.3 레벨에서 3.7까지 순식간에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점은 사실 타이밍을 잘못 잡았을 때에는 네.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점을 네. 국고 투자에 있어서도 조금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렇네요. 단기채 포지션으로 좀 옮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장기채에 대한 이 판매 열풍이 기록으로도 나와 있는데 상당하네요. 최근에 세계 증권사에서 개인을 상대로 판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가 작년 1분기보다 9배 이상 늘었네요. 네. 이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러닝 커브라고 할까요? 네. 2021년도까지는 개인의 그 포지션은 너무 미미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1년까지는 개인의 잔고가 8조 원 정도 불과했어요. 네. 그랬던 부분이 작년 말이 24조 원 있고요.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형 펀드 줄고 있죠? 채권형 공모 펀드는 되게 이제 좀 시장이 좋지가 않다고 예.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일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분산이 되어서 예. 원화 채권에 개인들의 투자자로 예. 지금 꽂히고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ETF로 가고 있고 예. 마지막으로는 은행에 이제 신탁을 씌워서 네. 이제 특금으로 예. 이제 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이 현상, 이 트렌드는 굉장히 오래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당연히 우리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채권의 규모가 뭐 제가 정확한 숫자는 요즘 못 봤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작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돼도 하나도 안 이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금융시장에 있어서 투자가 다변화되는데 네. 투자의 다변화에 있어서 그동안 좀 간과해 왔었던 네. 채권에 대한 네. 투자가 저변이 넓어진다는 네. 거는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준점을 각각의 투자자들이 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스탠다드가 생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층 투자의 철학을 좀 고도화시키고 선진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그냥 투자한다 그러면 무조건 주식이잖아요. 네. 근데 주식 말고 채권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네, 채권에 이제 좀 생소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채권 투자 시 좀 주의해야 될 점이랄까? 네. 이 점을 꼭 염두에 예. 두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그것도 좀 부분도, 전해주세요. 네, 저희가 개인 짚어주시면. 투자가 분들한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이런 걸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채권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주의할 점이 뭐 없겠습니까?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하나씩이라도. 네. 예. 일단 요즘에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네. 받습니다. 채권은 무조건 안전하고 무조건 원금 손실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원금 상환이 되었을 때 만기 도래일에 상환은 될 가능성이 부도를 제외하면 거의 개런티가 되겠지만 원금을 중간에 환매를 했을 때는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 많죠. 네, 네, 금리가 무조건 올라가면. 네, 예, 무조건 채권은 안전하니까 예. 내 손해 안 보고 이자를 예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다. 그거는 만기 때 갈 경우를 얘기하는. 그렇죠. 아니죠. 만기 전에 상환을 했을 그러니까 때. 만기 때까지 가면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뭐 일리가 거의 있지만 네. 중간에 팔 생각이면 전혀 원금이 보장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유가증권이고 네. 그 주식을 자본증권이라 한다면은 채권은 채무증권이지 네. 않습니까? 증권이라고 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사실 투자의 영역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주식 증시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없겠지만 타임 스케줄을 짰을 때 나는 원금을 만기 때까지 투자 금액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이자를 수취하는 그 개념에 있어서는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다만 이를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다시 엮어서 생각을 한다면은 원금 손실과 원금의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채권이라고 하면 네. 황금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황금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급할 때 내가 조금 손실을 부담을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인 내가 손실 부담률을 조금 높여서라도 거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이라고 할까요? 유의를 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만기 전에 판매를 한 경우에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주식에 비교할 때 팔고 싶을 때 황금성이 좀 떨어져서 네. 추가적인 비용을 좀 들을 수도 있다. 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의하시고 또 염두에 네. 두시면서 네. 채권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실 분들은 네, 이런 점들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마무리 말씀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이 있다든가? 네, 네. 채치수 채권의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아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국내 채권 시장의 이 견고함을 안정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한 축으로 좀 뿌리 깊게 네. 자랄 수 있다라면은 제가 항상 뜻깊게 예. 출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말씀 좋은 해주셨는데. 말씀 해주셨습니다. 생사기증권 신월투자전략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